아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딸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2달 뒤, 저는 모든 걸 잃고 찜질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엔 딸에게서 온 무심한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아빠, 바쁘니까 연락 좀 자제해줘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늪입니다. 오늘은 딸에 같이 살자는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건넨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도윤, 올해 70입니다. 젊었을 땐 용접공, 늙어서는 기계 설비 기사로 살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철근을 만지며 버텼죠. 제 아내는 제가 40이던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딸 지안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장 돌고 밤에는 철공소에서 잔업을 했습니다. 허리는 휘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도 지안이 학원비와 책값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회계사 시험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위 정우는 IT 기업 기획팀장이고 손녀 하린이는 올해 7살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빠, 회계사 붙었어. 그때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딸을 이만큼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유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45년 동안 기계 설비 일만 했으니까요. 가을이면 허리도 무릎도 다 삐걱거리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딸 지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좀 돼요? 시간 되지. 왜 무슨 일 있냐? 아니, 그냥 아빠 생각나서. 그래, 별일은 아니고. 응, 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방이 하나 남는데 아빠 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아빠는 어때요? 도유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내 방? 응,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유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아나 진짜냐? 진짜예요.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어릴 때부터 내 꿈이었어. 아이고, 아이고야, 세상에. 그날 밤 도유는 친구 영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영찬아, 아니 글쎄. 지안이가 나랑 같이 살자잖아. 뭐 찌아니가요? 요즘 그런 애가 어딨어요? 형님 딸 참 효녀네.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퇴직금 받은 거랑 집 팔아서 지안이 이번에 이사 가는데 보태줄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지. 얼마나? 한 1억 2천 정도 되려나. 형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형님 노후 자금 아니에요? 여태 돈 번 거 전부 지안이한테 다 쏟아붓고도 또 돈을 준다고요? 지안이 사무실 낼 때도 형님이 해준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안이니까 내 딸이잖냐. 어릴 때 나 하나 믿고 갔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할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애한테 의지 좀 하지 뭐. 그 며칠 뒤 도유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정이 깊어 쉽게 팔리진 않을 줄 알았는데 2달도 안 돼서 집이 나갔습니다. 지안아, 4천만 원 들어왔다. 퇴직금이랑 합치면 1억 2천이야. 이거 이번에 이사하는데 보태거라. 이제 이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구나. 지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빠, 나 이거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갚긴 뭘 갚냐. 우리 한 집에 사는 건데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지. 아빠가 지금까지 널 위해 일하고 돈 벌었지. 다른 것 때문에 그랬겠니? 그 말에 지아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윤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 아이를 키웠구나. 하며 뿌듯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삿날 새벽 5시 47분.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지안이랑 같이 산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도윤은 자연스럽게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라디오를 들었던 집. 오늘은 이 집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는 낡은 찬장에서 소중히 모셔둔 약봉지를 꺼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캐리어엔 속옷, 수건, 손수건 몇 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망설이다. 아내와 지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액자를 조심스레 밑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도 지안이 집으로 가는 거지. 그는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으로 아침 해가 천천히 올라오는 풍경이 스쳤습니다. 초겨울 바람은 찼지만 도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안이랑 아린이랑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는 날이 오다니. 도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낯선 신도시 풍경, 키 높은 건물들. 도윤은 쭈뼛쭈뼛 단지 정문에 섰습니다. 고급 아파트 정문엔 자동 출입 게이트, 경비원 2명, 무인 인증 시스템, 그리고 얼굴 인식 카메라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1703호요. 우리 딸 집인데요. 오늘 딸이 이사를 왔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요. 경비는 인터폰으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우리 아빠 맞아요. 들여보내주세요. 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멍하니 입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집이냐, 성문이냐? 그는 묵직한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어디엔가 초대받은 느낌이 아니라 검문소를 통과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르름진 얼굴, 오래된 코트, 갈라진 구두.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젠 우리 지안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내 방도 있고 할인이랑 놀면 되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1703호 앞. 도윤이 초인종을 누르자 지안이 문을 활짝 열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오늘 같은 날 이 아빠가 또 빠질 수 있나?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이삿짐 박스가 잔뜩 쌓여 있었고
사위 정우는 설치기사와 함께 벽걸이 TV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정우는 고개만 짧게 숙였습니다. 수고가 많네. 짧은 인사 후 정우는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지안과 정우가 눈빛을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소파 위에서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토끼도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오늘부터 같이 살아야지. 도유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할인이 방, 드레스룸, 서재. 모든 방은 완벽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가구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쓸만한 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응. 아빠, 내 방은 어디니? 사위정우는 갑자기 할인이를 안고 방 안으로 사라졌고, 지아는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직 짐이 정리가 안 돼서요. 아빠 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리해서 만들게요. 그럼 오늘은 어디서 잤냐? 아빠, 부탁이에요. 한 이틀만 친구분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도윤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안아, 아빠는 지금 집도 없고 너 주려고 다 팔아서 정리했잖니? 퇴직금, 집 반돈까지.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좀 정신이 없어요. 딱 이틀만, 아빠,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한 칸 없는 집에서 딸도 사위도 누구도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딸 지안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도유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아파트 입구를 지날 때처럼 지금도 그는 어딘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이틀만, 딱 이틀만 그럼 아빠 방 만들어 줄게요. 지안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도유는 그 말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유는 친구 영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찬은 30년지기이고 젊었을 적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입니다. 형님, 웬일이세요? 나 좀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지안이네 집 들어간다더니? 정리가 덜 됐다네. 영찬은 말없이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와요!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영찬네 집은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딸 둘 다 출가한 뒤로 방이 남아 있었고, 도유는 작은 방 한 칸에 캐리어를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녁 드세요. 영찬의 아내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식탁 위에 놓인 접시는 늘 세 사람분이 아니었어요. 도유는 알아챘어요. 밥그릇의 크기, 반찬 개수, 그리고 말투. 그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요. 도유는 저녁마다 동네 마트, 시장을 돌며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영찬 부부의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도윤 형님도 처지가 있잖아! 당장 갈 데도 없고! 그럼 우리 사는 건 어쩌라고? 어영부영 한 달 지나고 2달 되면 어쩌자는 거야? 이사 정리되면 간다잖아! 정리 그게 말이 돼? 딸이 같이 살겠다고 했으면서 방도 안 주고 그건 그냥 내쫓은 거잖아.
그런 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해? 도유는 조용히 방불을 끄고 벽 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가 될 줄 몰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 입을 꼭 다문 채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영찬의 아내는 식사 중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음식을 씹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나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네. 도유는 말을 꺼냈고 영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괜찮겠어요? 나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거처도 마련됐으니 걱정하지 말게. 도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찜질방 입구. 낮은 천장, 쾌쾌한 냄새가 나는 텅 빈 로비 한켠에 앉아 그는 캐리어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어 봤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딸에게 버려진 존재. 딸은 연락이 없었고 그에게 도착한 건 단 하나의 문자였어요. 아빠, 지금 너무 바빠요. 아직 이삿짐 정리가 덜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문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그게 몇 날 몇 밤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사무실 건물. 로비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회계사 한지안 씨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전화를 돌리고 다시 돌아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출장 중이시래요. 출장. 네, 해외로 가셨답니다. 그는 어이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며칠 내내 그 문자에 바쁘다는 말이 출장 중이었다는 이야기인가? 다음 날 도유는 손녀 할인이가 다닌다는 유치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쯤 도착해 멀리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할인을 데리러 온 지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안이 몰고 온 차는 몇 천만 원이 훌쩍 넘는 수입 SUV 차량이었습니다. 옷은 명품이었고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쁘고 힘들어서 아버지 방을 못 만들었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유는 허겁지겁 돌아섰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도유는 여전히 캐리어 하나 들고 찜질방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이 2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전화하면 회의 중이고 문자하면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SNS엔 여전히 웃는 얼굴, 할인이와 놀이동산, 남편과 와인, 그리고 새로 산 가방 사진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런 딸의 삶 속에 자신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찬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고 도유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사위 정우를 만나야겠어. 사위라면 적어도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든 이해해 줄 거라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우가 근무 중인 IT 기업 사옥 앞. 도유는 로비에서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우 팀장님 좀.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 정우가 내려왔습니다. 잘 다린 코트를 입고 머리는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여기까지 어떻게?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유는 그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꾸나. 점심시간이잖니. 정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동료 몇몇이 로비를 지나며 흘끗흘끗 바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하다는 거냐? 지안이가 아버님께서 따로 거처를 마련하셨다고 해서.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부터 같이 안 사시기로 했다고요. 그 순간 도윤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지안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사시기로 했다고. 아무도 그를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방은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진심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앞이라 좀 그렇네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 그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에게도 그는 이미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찜질방 매점에서 혼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서 게임하던 청년 둘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웃으며 소근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오늘도 여기서 주무시나 봐. 진짜 불쌍하다. 도유는 삼키지도 못한 밥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다. 눈물이 고여 눈가에 맺혔지만 고개를 숙여 아무도 못 보게 삼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도유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안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는 다시 휴대폰을 껐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퇴직금까지 다 넘겨주고 집도 팔아 넘겨줬어.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도대체? 다음 날 도유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입금한 통장 기록, 팔았던 집 계약서, 지안 명의로 넘긴 퇴직금 운용 계좌, 그리고 도윤의 이름이 빠진 명의 이전 서류. 도윤은 서류를 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로 살겠어. 눈이 얕게 쌓이던 늦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오던 도윤은 동네 벽돌집 앞에 걸린 종이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전등 고쳐드립니다. 연락처, 직접 방문 환영, 뭔가 친근했습니다. 그날 지나가다가 한 가게 안에서 고장난 전등을 들고 있던 노부인이 쩔쩔매는 걸 본 도윤은 본능처럼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10분쯤 지났을까? 깜빡이던 전등이 환히 켜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젊을 때 배관이랑 전기 일 조금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은 빨랐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 작은 카페 주인, 학원 원장까지 모두가 도윤에게 고장난 선풍기, 전등,
커피 머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 솜씨가 아주 일품이야. 일은 야무지게 하시고 돈은 꼭 안 받으셔. 도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줄 아는 걸로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구청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은퇴 기술인의 지역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가르칠 게 있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은퇴 노인들을 상대로 간단한 전기기계 수리 수업을 열었고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이런 거 재밌는 거 처음이에요. 도윤 어르신 아니었으면 전 그냥 계속 술만 마셨을 거예요. 그는 기술이라는 걸 통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해졌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생활비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따뜻한 방 하나도 없는 찜질방 생활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지안에게 돈을 보냈던 송금 내역과 명의 이전 서류가 담긴 낡은 가방을 꺼내 보았습니다. 박정우 계좌에 이체 4천만 원, 한지안 계좌에 이체 8천만 원, 주택 명의 이전 양도인 김도윤, 양수인 한지안, 종이 위의 숫자와 글자들이 갑자기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다 줬구나. 진짜 다 줬어. 그는 결국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상담사는 말없이 도윤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딸이 노부모의 부양 의무를 기피한 점, 금전적 도움을 사기성 증여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모든 것이 가능성 안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딸 지안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금전 반환 요청, 명의 이전의 무효 소명,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 예고. 지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가족이지. 그래서 그동안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를 지키려는 거다. 지안은 소리쳤고 울었고 전화기를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의 기술 수업은 구청 유튜브에 소개되었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전기 배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영상을 본 지자체 관계자는 도윤에게 지역 기술학교 정식 강사 제안을 했습니다. 수업은 주 3회 수당도 생겼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도윤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이었어요.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옛날에 그 차갑고 당당하던 기색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이제 다 잃었어요. 사업 확장한다고 대출 받았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도와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랑 내 인연은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야. 지아는 울었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용돈 통장. 그거 하나만 만들어줄게. 그 이상은 없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드디어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한도윤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청과 협업한 은퇴 기술인의 멘토링 교실은 지역 소식지에 실렸고 수강생도 점점 늘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조그만 공방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전기포트 고장인데요. 어르신, 다음엔 인덕션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요. 도윤은 웃으며 망가진 가전제품을 펼치고 조심스레 낡은 회로를 살폈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손은 무뎌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윤은 공방 뒤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조용히 휴대폰을 보던 어느 날, 메신저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역 방송국입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며칠 뒤 소박한 공방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들어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촬영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학교 강사 한도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장난 전등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댓글에는 응원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런 분이 계셔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저 나이까지 저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등등요. 이후 도윤은 기술로 이어지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에 초청되었고 거기서 다른 은퇴 기술인들과 강연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청장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선생님, 기술학교 정규 강사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그는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뒀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옛날 전기기능사 자격증, 오래전 수공구상회 영수증, 딸을 위해 고장난 선풍기를 고쳤던 사진까지. 드디어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섰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바닥이 아닌 자신이 직접 고친 낡은 침대에서. 몇 주 뒤 도윤은 할인이 통장으로 작은 송금을 했습니다. 할인이 교육 지원비. 한도윤. 기억 속 손녀의 얼굴은 또렷했지만 그리움은 이제 조용한 강처럼 흘렀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지안이에게 다시 엮이지 않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지안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무릎까지 내려온 코트, 힘없이 꺾인 어깨. 아버지,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왜 왔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사업 확장한다고 무리하고 사방이 빚이에요.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도윤은 한참을 지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네가 불쌍하지 않다. 단지 내가 네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맞다고 믿을 뿐이다. 지안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하고 단단했습니다. 할인이 계좌에 매달 조금 넣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더는 찾아오지 마.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도윤은 조용히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선 어떤 노년 합창단이 부른 봄날은 간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봄비처럼 나의 가슴에 젖어드오. 도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아버지도 희생자도 아닌 그저 기술을 가진 한도윤이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그의 가슴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학교 정식 강사가 된 이후 도윤의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엔 지역 고등학교에 나가 간단한 전기 수업을 진행했고, 오후엔 공방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수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복지관에서 은퇴 노인들과 함께한 소형 가전 고치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콘센트 왜 자꾸 헐렁해요? 그건 접점이 마모돼서 그래요. 여기 보이시죠? 그의 설명은 늘 친절했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도윤을 두고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인슈타인, 금손 한도윤 선생님. 그의 이름은 서서히 지역 신문에도 구청 뉴스레터에도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늦게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지역 청소년 진로 멘토링 행사에 초청되던 날, 한 아이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공고 다룰 수 있을까요? 도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단다. 그 순간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했던 공구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시절. 강의가 끝난 뒤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어르신 기술 교육과 청소년 멘토링을 접목한 세대 연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안에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와 함께 행사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의 책상 위에 초청장이 놓였습니다. 우수 시민상 수상자 선정 안내. 그는 초청장을 천천히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 한도윤. 이제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구나. 상장 수여식이 열린 날, 도윤은 소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의 뒤에서 수강생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 선생님, 앞으로 책 한 번 써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가 읽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써보고 싶네요. 그날 밤 도윤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노트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로 다시 선 사람, 한도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존재로 남고 싶다고. 공방창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노란 조명 아래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새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노트에 써 내려간 첫 문장이 책 한 권이 될 줄은 도윤도 몰랐습니다. 그는 매일 밤 퇴근 후 공방 구석에 앉아 원고를 썼습니다. 펜 대신 노트북을 썼고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고장난 전등을 고치며 시작된 이야기, 딸에게 배신당했던 마음, 그리고 다시 기술로 일어선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지역 복지관 선생님이 원고를 읽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꼭 세상에 나와야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 말을 계기로 도윤의 자서전은 지역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초판 첨부는 순식간에 소진되었고 구청과 복지관, 학교, 도서관에까지 비치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공고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윤은 청년 멘토링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청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정비과 다니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선생님처럼 되고 싶으면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그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거, 내 손으로 무언가 해보는 걸 멈추지 않는 거, 그게 첫걸음이지.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매주 도윤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를 주말 인턴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윤이 참여했던 세대 연결 프로젝트가 전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초청 강연 제안까지 이어졌고 도윤은 생애 처음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 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강연의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난 뒤 누군가 울먹이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공방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벽에 걸린 상장들과 사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구청장 표창장, 시민상, 책 출간, 기사 스크랩, 그리고 자신이 수업하던 교실에서 찍힌 단체 사진. 그 속엔 웃고 있는 도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밤이 깊어지고 그는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도윤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도윤은 혼잣말로 작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부스는 없었지만 그건 분명 세상 어딘가로 닿고 있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엔 또다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서전이 출간된 후 도윤은 더 이상 고요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책 잘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책 읽고 많이 울었대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 공방 문 앞에 조용히 놓인 손편지, 어르신들의 전화 한 통. 도윤은 느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는 거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도윤 선생님, 혹시 버려진 기술인들과 생활고의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기술학교 함께 만들어 보실래요? 그는 말없이 벽에 걸린 기술로 다시 선 사람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아, 네. 저도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학교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간도
자금도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였어요. 지역사회에 직접 발로 뛰며 자원봉사자와 중고 장비를 모으고 주변 가게에 후원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기를 배우고 싶어요. 도윤 어르신 덕분에 다시 웃어요. 작은 체육관 한 켠을 개조해 만든 공구 교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망가진 것도, 인생도. 봄이 오기 전 기술학교는 지자체로부터 지역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젠 기술학교에 수강 대기자까지 생겼고, 교육 후 수료생들이 실습을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연계도 추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도윤은 다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큰 고장, 사람에게서 버려졌던 경험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고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를 버리고 떠났던 지안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파산 후 정리 중이라며 할인이의 양육권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자. 나는 너와 더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없다. 통화를 끊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찢기는 듯 했지만 다시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기술학교가 1주년을 맞이하던 날, 수료생들과 도윤은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수료생 한 명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께 제가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공구 하나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공방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이어진 사람들과 그가 세운 작은 학교, 그리고 한도윤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그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은 또다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술학교 1주년이 지나고 도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분주해졌습니다. 공방 수업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청소년센터, 복지기관, 교도소 재활 프로그램까지 도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제기를 넘어 사회적 울림을 주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를 살렸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윤은 어디서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2의 인생, 고치는 사람들, 기술로 다시 일어난 은퇴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중심 인물로 모시고 싶습니다. 공방과 기술학교,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이젠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사연을 넘어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촬영은 2달간 이어졌고 다큐가 방영되던 날 밤, 공방은 마치 작은 영화관처럼 꾸며졌습니다. 주민들과 제자들, 봉사자들까지 모여 함께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스쳐 지나갈 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한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V 속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방영 이후 전국 곳곳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고, 어떤 이는 다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편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당신은 제게 내일을 믿게 만든 사람입니다. 기술학교는 2주년을 맞이하며 새 건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새 교정 앞에는 이 문구가 걸렸습니다. 망가진 것은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삶도. 개교식 날, 도윤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술학교장을 다음 세대에 넘기고 이제 자신은 한 발 물러서려 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어가야죠. 난 그저 시작을 연 사람일 뿐입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그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공구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초록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고, 봄은 어느새 여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웠다. 이 손, 이 공방,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한도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누군가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 위엔 수많은 새 발자국들이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퇴임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공방 문을 닫고 난 뒤 도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작은 정원에 물을 주고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왔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퇴하셨네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인생 후반기 철학 강좌에서 한번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술이 아닌 삶의 이야기로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나는 왜 다시 시작했는가였습니다. 작은 강의실, 10명 남짓한 청중. 하지만 도윤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손을 뻗을 수 있느냐는 거죠. 청중 중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기술이 아닌 삶의 조언자로서 그는 또 다른 존재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윤의 자서전을 읽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후속책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술로 다시 선 사람, 그 이후의 이야기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는걸요.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고쳐가며 살아간다. 가끔 길을 걷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혹시 한도윤 선생님 맞으시죠? 책 잘 봤어요. 예전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 이제 수리기사 됐어요. 그럴 때마다 도윤은 똑바로 상대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 그 길 끝까지 잘 가보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삶 속에 다시 시작의 희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공구통 하나로 시작한 인생 후반전. 그 길 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면 늦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화분에선 어느새 연두빛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한도윤 정말 잘 살았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